자,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이죠. 8-1까지 시험 범위니까 8-1 봅시다. 8단원의 주제는 세계화와 평화. 1은 그러면 세계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세계화의 양상이야. 그럼 일단 생활 속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로 입는 청바지. 그럼 이 청바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의 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여기 보면 자, 청바지를 만드는 실은 아일랜드에서 생산되고, 그 다음에 청바지 원료가 되는 게 면이거든요. 그 면직물 자체, 자, 이 면직물 자체는 아프리카의 베냉에서 생산되고, 그러면 이 면직물을 가지고 아일랜드에 산 실과 지퍼는 일본에서 만들어지죠. 이걸 가지고 자, 아일랜드의 실, 베냉의 면직물, 일본의 지퍼를 가지고 바느질은 튀니지에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근데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다시? 영국에서 한다는 거야. 즉, 이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나라가 연관돼 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세계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의 청바지가 여러 국가에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청바지 제조에서도 뭐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말하는 거라고? 세계화를 말하는 거지.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이나 안경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티타늄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되며 화장품에 들어가는 운모는 인도에서 생산된다. 그러니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에 따라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모습, 나타나는 모습, 우리는 이거를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가기 전에 생각을 열면하면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그럼 예전에 세계화가 되기 전에는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면 미국 사회만 흔들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계화 때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나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으면 그건 영국과 유럽연합만의 문제가 돼야겠죠. 하지만 세계화가 시대가 되면 이런 어떤 각 지역에서의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 각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구촌 각 지역의 경제는 도미노처럼 흔들렸대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왜? 세계화 시대니까. 즉 세계화라는 건 전 세계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계화 시대 때 첫 번째 키워드로 나온 주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제목이 세계화를 쭉 얘기했는데 선생님 옆에 지역화는 뭐예요?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동시에 발생해요. 동시에. 세계화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지역화도 일어나.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세계화의 뜻과 지역화의 뜻을 봐야겠죠. 세계화를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세계화라고 한다. 그러면 시작이 어디다? 여기서부터죠.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빠르게 전해져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여기서부터가 세계화의 뜻입니다. 지역 간, 국가 간,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는 거야? 기대고 있는 거지. 의존하고 있는 거지.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또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라는 이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세계화라고 한다. 더 줄일게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세계화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계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세계화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발달해야 됩니다.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하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계화라는 게 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이 전 지구로 넓어지는 거라는데 그럼 일상생활이 전 지구로 넓어지려면 일상생활이 뭐야? 쇼핑이라든지 그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다 일상생활이야. 근데 내가 쇼핑을 미국에 있는 물건을 지금 당장 살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뭐에 가능한 건 정보통신기술과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오늘 인터넷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해.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인터넷이잖아. 인터넷은 통신기술이지. 그러면 그게 배달되는데 1년 뒤에 온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1년 뒤에 오면.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등장. 이런 무역기구의 등장은 자유무역의 확산을 갖고 왔다. 또한 그럼 이 WTO 같은 경우는 상품, 자본, 기술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WTO의 등장 역시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서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친 거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건 베이스예요. 얘가 없으면 세계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얘는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어떤 거고요. 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렇게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화에 따라 각각의 지역이 다른 세계의 지역과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또 특징이 등장했냐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요소들이 그 지역의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럽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활동한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도시, 빈이라는 이 도시는 이 도시에서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빈이라는 도시에 몰려서 활동을 물론 시기는 틀리지만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빈이라는 도시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안에 있지. 한 지역이지. 하지만 이 지역이 세계적인 지역이 된 거야.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는 거야? 빈에 가고.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시 빈에 가고. 이러면서 빈이라는 한 도시, 지역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지역화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전 세계에서 유명하지만 이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특정한 도시 서울의 어떤 광화문, 광장이 갖는 의미 이게 세계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지역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보령 우리나라 보령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가 이 진흙이. 그래서 이 갯벌이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 서해안 자체가 밀물과 썰물차가 세계 5대 안에 들어가요. 세계 5대 갯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 갯벌을 이용한 머드 축제를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까지 홍보를 해서 보령하면 이 머드 축제 자체가 알려지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많은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령을 방문한다. 그럼 이건 뭔데? 지역화야. 그래서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건 세계화를 상징하는 거고 요런 그림이 나오면 이건 뭐다? 지역화가 되는 것이. 여기도 보세요. 이탈리아에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베네치아라는 도시 자체. 이 도시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경쟁력을 가져요. 그럼 이것도 바로 뭐야? 지역화가 되겠지. 지역화. 베네치아는 역사와 전통, 문화를 축제라는 틀에 담아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전통 축제인 카니발을 대중적인 예술로 승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보러 몰려들고 있죠. 뭐라고요? 지역화. 보령 머드 축제 지역화.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세계화를 여러 개의 측면에서 하나씩 보자는 얘기인데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보시면 봐봐요. 세계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볼 거고 공간적 측면에서 볼 거고 문화적 측면에서 볼 건데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다? 다국적 기업이지. 다국적 기업은 세계화를 통해서 등장한 어떤 기업 형태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본사는 그 기업이 생긴 나라에 있지만 생산 공장이나 판매 대리점은 전 세계에 있는 것이. 그게 다국적 기업이죠. 여기 보세요. 다국적 기업이란 뜻이 나옵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 또는 지점,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안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또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 이제부터 보세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본사나 연구개발 본사 따로, 연구개발 기능 따로, 생산 기능 따로 해서 이런 기능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게 하는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공간적 분업입니다. 즉 본사나 연구개발기관과 생산 기능을 한 군데에 몰아놓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나눠두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공간적 분업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업을 진행시켰느냐? 먼저 본사랑 연구개발 기능은 주로 어디 있냐면 자기네 나라 또는 선진국에 있어요. 본사는 일단 자기네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기능은 자기네 나라 본국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 주로 연구개발이니까 자 선진국이지. 그 다음에 생산공장은 두 군데로 갑니다. 생산공장은 일단 노동력이 풍부한 곳,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곳은 역시 개발도상국이죠. 그렇다고 해서 잊지 마. 생산공장이 무조건 개발도상국에 가는 건 아니야. 생산공장은 선진국에도 가고 개발도상국에도 가. 근데 생산공장이 개발도상국으로 갈 때는 이걸 노리고 가는 거야. 저임금, 노동력. 즉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생산공장이 왜 개발도상국에도 가고 선진국에도 가요? 선진국에도 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생산공장은 선생님 선진국에 가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노동비가 비싸지는데 왜 가요? 거기는 시장 때문에 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선진국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자 봐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려면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인건비,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으로 가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를 유럽에 팔고 싶어. 프랑스나 영국에 팔고 싶어. 그럼 그 나라는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도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거는 그 나라의 공장을 만들어야 그 나라 유럽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꼭 알아도. 생산공장은 개발도상국에도 가고 어디도 간다? 선진국에도 간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의 공장을 안 만들면 물건을 안 사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도 시장 때문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땡땡전자는 생산 기지를 왜 옮기는 걸까? 다음 자료를 읽고 다국적 기업이 생산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자. 땡땡전자가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유를 파악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지구촌의 공간적 분업, 단어 다시 한번 보세요. 다국적 기업은 뭘 한다고? 공간적 분업을 합니다. 본사는 본국에, 연구개발시설은 선진국에, 생산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갑니다. 이렇게 공간적 분업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땡땡전자가 어떻게 생산 공간을 옮겼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땡땡전자가 우리나라 전자회사인가 보다. 본사가 어디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있겠죠? 자, 본사는 본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어딨냐 했더니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선진국이죠.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죠?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또 연구소가 어딨나 봤더니 물론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덴마크나 스웨덴 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영국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위치가 이래서 자 어쨌든 연구소들이 선진국들에 꽤 많이 몰려있죠.
그 다음에 생산공장 한번 봅시다. 생산공장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공장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동유럽에도 있는데 자 생산공장이 어디도 있습니까? 미국에도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은 자기 멕시코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잖아요. 브라질에도 있고요. 알겠어요? 생산공장은 이렇게 선진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생산공장 땡땡전자의 생산기지가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광주에 있었는데 중국으로도 중국의 텐진에도 있었고 광주에 있던 게 이제 후이저, 선전 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생산공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으로 갔죠.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싼 베트남으로 갈 거고 이제 베트남이 비싸지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땡땡전자는 세계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 땡땡전자는 자사 휴대전화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생산 거점을 어디로 옮기고 있다? 베트남. 옛날 겁니다 이거. 기사 2014, 2016 지금은 또 바뀌어요. 땡땡전자가 자사의 주력 상품인 휴대전화와 일부 전자제품의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집중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인건비,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 90에서 120달러 선으로 중국 평균인 300달러의 절반도 못 미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사서 갔는데 이제 다시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싸지니까 베트남으로 간 거죠. 또 인구 약 9천만 명 중 30세 이하가 50%를 웃돌 정도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비율도 낮아. 그러니까 노동력의 질도 우수하고 인건비도 싼 거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인건비가 더 싸지만 첨단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가 없어. 기반시설, 즉 도로가 별로 없다든가 전선망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든가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땡땡전자가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집중시키는 이유 여러 가지겠습니다. 일단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다. 그 다음에 노동의 질이 우수하다. 문맹률이 낮고 젊은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에서 두 번째로 봐둘 게 공간이지. 아까 우리가 세계화를 경제적 측면, 공간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 그랬지.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나왔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세계도시가 나올 겁니다. 세계도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도시. 근데 세계도시는요. 급이 있어요. 급. 계층이 있습니다. 최상의 세계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의 세계도시가 있고 중의 세계도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 세계도시가 있습니다. 최상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최상의 세계도시는 외우세요. 세 개. 뉴욕, 런던, 도쿄. 세 개입니다. 여기 파리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3대 최상의 세계도시 하면 파리가 빠지고요. 4대 하면 파리를 넣어요. 알겠니? 3대 최상의 세계도시 하면 파리를 빼고 4대까지 하면 그때 넣어주란 말이야. 뉴욕, 런던, 도쿄. 뉴욕, 런던, 도쿄. 이 중에서 런던과 도쿄는 각각 그 나라의 수도죠. 런던은 영국의 수도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인데 뉴욕은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자, 뉴욕은 그냥 세계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들이 등장했다. 이들 세계도시는 자, 이 세계도시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세계도시에는 어떤 게 있냐? 전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세계도시인데 도대체 뭐가 있냐?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 금융 업무, 생산자 서비스 꼭 알아두십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생산자 서비스업. 즉 서비스업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서비스업. 그럼 우리가 자주 가는 음식점, 그냥 일반 음식점은 다 뭐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김밥 천국. 그게 생산자 서비스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는 기업을 말해요. 기업. 즉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생산자는 어디를 말한다? 기업.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뭐냐?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그러면 생산하고 유통하는 게 누군데? 기업이잖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어떤 게 있다고 나옵니까? 보세요. 자, 주로 금융, 보험, 부동산, 회계 서비스 또는 연구 개발 서비스. 알아두세요, 단어. 생산자 서비스업의 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고 금융, 보험, 부동산, 회계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이 있다. 그러면 세계 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 금융 업무가 기능해야 되고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어디서? 세계 도시에서. 세계 도시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세계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연쇄적으로 다른 세계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뉴욕이라는 세계 도시에, 뉴욕에는요 증권시장이 있는데 뉴욕 증시, 우린 줄여서 증권시장을 줄이면 증시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세계 도시는 같은 세계 도시끼리에도 영향을 주고 어쨌든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세계 도시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얘기. 그 다음이 이제 세계화의 무슨 측면이야? 문화적 측면이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나왔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세계 도시가 나왔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게 나오겠죠. 세계화로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의 이동도 활발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터넷으로 외국 드라마를 바로바로 보고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음악과 춤과 전통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얻어갈 수 있고 이러면서 뭐가 됐다? 자, 우리 다문화 사회에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최상의 세계 도시인 뉴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뉴욕의 증권시장이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또한 뉴욕에는 알아두세요. UN 본부가 있어요. UN 본부. 이게 UN 본부지. 뉴욕은 세계의 경제 중심지, 국제 정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랍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는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금융 중심지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 뉴욕에는 UN 본부가 있어요. 또한 뉴욕에서는요, 뉴욕은 런던, 밀라노, 파리와 함께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뉴욕에서는 1년에 2번 뉴욕 패션 위크가 열리는데 여기엔 전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패션쇼가 진행되고 여기서 진행된 패션쇼가 전 세계 또 그 다음 해 전 세계 패션 시장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뉴욕. UN 본부 어디 있다고요? 뉴욕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엔 여기도 들어가죠. 세계화에 따른 문제.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언제나 세계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자체가 나옵니다.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품 생산, 고용 창출 등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등 여기까지는 뭡니까? 세계화의 긍정적 역할이죠. 자,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그 나라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건 좋은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문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 다양성이 넓어지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래요. 반면에 이러한 세계화는 역시 모두 갖고 온다? 문제점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 세계화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국가 간 빈부 격차입니다. 국가 간 빈부 격차.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세계화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 국가 간 빈부 격차. 선생님이 예전에 국가 간 빈부 격차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세계화 시대 때 남북 문제가 나온댔지. 우리는 남북 문제 하면 자꾸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떠올리는데 아니었어. 세계화에서 말하는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를 이렇게 놓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구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반구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남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남반구에. 그래서 세계화 시대 때 남북 문제라고 말하면 잘 사는 국가들이 몰려있는 북반구와 개발도상국이 많은 남반구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다시. 그러면 세계화 시대 때 국가 간 빈부격차를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남북 문제라고 말하면 됩니다. 잘 사는 북반구와 못 사는 남반구. 남북 문제,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문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 남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화에 따라 아까 우리 그랬잖아. 세계화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업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 청바지 만들 때 지퍼를 만드는 곳, 실을 생산하는 곳, 그치? 제조를 하는 곳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분업입니다. 분업을 하다 보면 여기 봐. 전 지구적으로는 부가 증대되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이 많이 번 돈이 전 세계에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가는 곳이 있고 덜 가는 곳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선진국으로 갑니다. 얘네가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뭐가? 격차, 소득 격차. 있지만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요?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남북 문제라고 말합니다. 남북 문제. 잘 사는 북반구와 못 사는 남반구의 문제다. 그럼 이런 국가 간 빈부 격차는 그 나라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시 빈부격차가 있고 미국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있고 인도 안에서도 역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 아까 선생님 세계화는요 다양한 문화가 만나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서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킨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봐. 문화의 다양성도 확산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가 다 똑같아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 자 봐봐.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뭐 인도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태국 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아 이건 정말 문화가 다양해졌구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문화가 다양해진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계 어딜 가든지 아침 메뉴는 맥도날드로 먹습니다. 그거 뭡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대륙을 건너가도 태평양을 건너가도 대서양을 건너가도 이제 처음 외국 여행을 나가면 그 나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항상 가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건 뭐야? 문화의 획일화지. 아니면 마블 영화가 개봉을 할 때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 한 35개국, 60 몇 개국에 동시에 그 마블 영화를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마블 캐릭터를 사거나 소비합니다.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예를 들었던 공교롭게도 이 마블 영화와 맥도날드는 다 한 나라 겁니다. 미국. 그럼 뭡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초강대국의 문화로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거죠. 그건 문화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자, 전 세계는 자기네 나라들의 문화를 상품하고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이 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편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 해서 자, 소수민족의 언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은 어떤 그런 언어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시아에서는 933개의 언어가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인디언들의 언어겠죠? 아프리카 언어, 오세아니아의 언어, 유럽의 언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게 나오면 자 봐봐. 시험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뭐야? 문화의
획일화야. 외우고 있어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확대되면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문화의 획일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가 가져오는 세 번째 문제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이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보편윤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서 문화 상대주의 할 때 배웠습니다. 보편윤리는 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윤리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의 특수한 어떤 문화윤리와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권 보장 같은 보편윤리가 강조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사회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편윤리를 강요하여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편윤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윤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보편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편윤리는 옳지. 하지만 아무리 옳은 거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보시면 자 나올까요? 어디에? 좀 이따가 보고요. 이번엔 문제 해결 방안 우리 문제 크게 3개 봤습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 그 다음에 문화의 해결화 문제 세 번째가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각국은 자기네 나라에 적합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문화의 획일화. 문화의 획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 문화의 정체성, 고유성 이것을 뭐예요?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왔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 특수윤리와 보편윤리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적인 보편윤리도 존중하지만 그 사회마다 있는 특수윤리도 역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잘 모르겠지.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이 단어.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계 시민의식이 뭔데? 세계 시민의식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를 하나의 뭐로 보는 거야? 지구촌으로 보는 거고 전체 지구촌의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저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기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내전하다가 죽는 건데 저랑 무슨 상관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뭘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주고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래서 나오죠 여기? 공정무역 운동이라는 것도 세계 시민의식과 관련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봤어요. 공정무역. 여기 보시면 초콜릿으로 살펴본 공정무역. 초콜릿을 만들고 판매하는 건 선진국인데 그 원료를 생산하는 곳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판매하면 그 수입의 대부분은 선진국한테 갑니다. 기술력을 제공했던 선진국에게. 하지만 그 원료를 제공했던 이 카카오 농장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한테는 거의 수입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했어. 공정무역을 하면 이 카카오 원료를 생산하는 이 카카오 농장의 노동자들이나 그 농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공정무역을 통한 초콜릿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초콜릿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초콜릿에서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은요.
초콜릿을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이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초콜릿은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가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서 만든 상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초콜릿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매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세계 시민의식과도 연관이 되고 이거 세계 시민의식입니다. 세계 시민의식. 우리가 세계화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법을 만들거나 우리가 어떤 뭐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잠깐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문제집을 보면 여기 봅시다. 오늘날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고 있죠? 축소되고 있죠? 또 세계화에 따라 각 지역이 관계 맺는 범위, 점점 관계를 맺는 범위는 넓어지지, 거리는 줄어들고 범위는 넓어지면서 자,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1-2.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아까 우리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는 이게 뭐라고요? Oh my god. 세계화죠.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서 커지고 있는데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화입니까? 지역화는 특정 지역의 문화가 특정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지역. 알겠어?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세계화의 양상과 이에 따른 문제점. 문화의 이동 및 교류가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문화에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은 이거죠. 문화가 다 똑같은 강대국의 문화로 똑같아지는 거죠. 다음요. 봐봐. 기업이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이건 경제적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간 빈부격차로 연결되는 겁니다. 문화니까 문화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기업이니까 경제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유평등과 같은 가치, 쫓아봐. 이거 보편윤리란 말이야. 자유와 평등은 보편윤리야. 이런 보편윤리가 확장되면서 그 지역의 특수윤리와 뭐 할 수 있다?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다음 2-2요.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생산공장을 두는 걸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죠. 다국적 기업. 다음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나타난 자유무역 체제는 국가 간 상호 의존. 자, 세계화 시대 때는요. 국가가 서로가 의존한다니까요.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죠.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 농민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걸 우리는 공정무역이라고 부르죠. 땡땡땡땡땡땡은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마지막에 한 겁니다.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지구를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죠. 마을로 보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나랑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 세계 시민 의식. 둘이죠. 세계 시민 의식. 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잠깐 봐주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봐봐. 선생님, 우리 베네치아의 카니발이 나왔잖아요. 축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리우잖아.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지역화는 어떤 특정한 도시가 나와야 돼. 리우라는 도시가 있어.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브라질이란 나라 자체가 나온 게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도시가 나왔잖아. 이게 지역화야. 알겠니?
브라질이란 나라가 나온 게 아니라 브라질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이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런 특정한 도시가 나왔어. 이 특정한 도시에서 브라질 안에 있는 이 리우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카니발이 단지 브라질 국민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고 세계 3대 축제예요. 그러니까 리우라는 도시는 단지 브라질 사람들만을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 도시는 축제를 준비하지. 이게 뭐라고? 지역화. 선생님이 지역화의 팁을 알려주지. 지역화는 뭐라고? 특정한 나라에 뭐가 나와야 돼? 도시. 오스트리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그다음 베네치아. 우리나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보령. 이렇게. 즉 어떤 한 나라의 특정한 도시나 지역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 지역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지역화. 오케이? 네가 아까 지역화랑 세계화를 헷갈려서.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세계화 지역화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여기 나오죠. 지역 축제가 지역화 과정을 거쳐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 그럼요. 그 다음 지역화와 세계화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지역화 일어나면서 동시에 세계화가 일어나니까 세계화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리우 카니발이 문화 동화라고 말하면 안 되죠. 리우 카니발은요. 포르투갈에 시작된 이후로 원주민의 전통 문화에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이 더해졌기 때문에 섞인 거잖아요. 융합이죠. 문화 융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편율과 특수율 간의 조화를 그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국적 기업. 자, 그럼 볼게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현대사회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 인터넷으로 외국의 드라마를 볼 수 있고, చూ쳐봐요. 외국의 드라마 나왔고 음악, 춤 나왔지. 이거 문화잖아. 이렇게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관광과 취업 등을 위해 국가 간 이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볼게요. 1번 노동력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쵸? 왔다 갔다 하지. 문화상대주의 생각해보세요. 여기 봐봐. 다른 나라의 문화가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전해지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겠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이 문화는 우리보다 못해. 이 문화는 우리보다 잘났어. 이러면 문화 교류는 안 됩니다. 즉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바로 뭡니까? 문화 상대주의지.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은 세계화 시대 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죠. 다문화 사회가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연하죠. 정답은 5번이지. 여기 봐봐. 문화 변동의 요인은 복습이네. 문화 변동의 요인은 자,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내재적 요인은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발명, 발견 같은 게 있습니다. 발명, 발견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재적 발견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전파지. 세계화 시대 때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뭡니까? 전파지요.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외재적 요인인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자, 다음요.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우리 분명히 뭘 했어? 문제를 묻고 있지. 세계화할 때 우리가 세계화 시대 때 가져왔던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문화의 획일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볼게요. 이건 어떤 문제인지. 여기 보세요. 1975년에는 최하위 20개국, 즉 가장 못 사는 나라 20개국과 최상위 20개국, 가장 잘 사는, 그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네요.
그지? 가장 못 사는 나라와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격차잖아. 1975년에 격차는 64배였는데 2015년에는 106배가 됐어.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죠. 세계화가 가져온 세 개의 문제점 중에서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더 심해졌다 이거지. 더 심해졌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근거 아니지. 이거 문제점 말하는 건데. 문제점 말하는 건데 세계화를 옹호합니까? 세계화를 비판하겠지. 야, 세계화 되기 전보다 세계화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국가 간 빈부격차가 커졌어 라고 하면서 세계화를 비판하겠죠. 최하위 20개 가난한 나라의 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아니죠. 얘네도 늘었어요. 161에서 531로 늘었는데 얘네가 는 것보다 선진국이 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최하위 20개국 빈국의 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 최상위 20개국의 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거죠. 틀렸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등장을 가져온 게 아니라 WTO가 등장해서 이게 생긴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유무역의 확산은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심화시켰지. 자유무역이 뭔데? WTO와 같은 자유무역은 결과적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심화시킵니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 공간적 분업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당연하죠. 봐봐요. 국가 간 빈부 격차는 경제 문제랬지. 경제 문제. 기업이 경제 주체지. 알겠니? 문화는 문화 문제로 가야 되고 기업은 경제 문제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이다. 해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11번.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계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까 선생님이 세계화의 문제점이 뭐뭐 있대서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 문화의 해결화 문제, 그 다음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 문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뭘 볼까? 이거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세계화 문제점 중에 세 개 중에 이게 뭔지.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는 공공질서를 어긴 행동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94년에 자동차와 도로 표지판을 파손한 미국의 10대 소년에게 싱가포르는 때려요. 태형 6대가 내려졌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결국 태형을 집행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여기 보세요.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때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 이건 무슨 윤리입니까? 써봐요. 이건 보편윤리지. 인권 얘기를 했으니까. 야, 사람을 때리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거야. 하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미리 공고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때릴 거야. 이건 뭡니까? 특수윤리죠. 이게 세계화 시대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인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인 겁니다. 그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집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제집으로는 시험 범위,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풀어서 채점해서 일요일날까지 갖고 오세요. 일요일날 할 게 많으니까 딴 거. 오케이, 고생했어요.